시작해 주세요. 네. 대전 지역의 유일한 언론연구원과 대전문화연구원과 세종 지역의 그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이 함께 마련하는 지역언론 생존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봄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연구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저도 요새 이제 제미나이 딥 리서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놀랍기도 하고요. 박사님들 몇 분이 몇 주 걸쳐서 할 일을 몇 시간 내에 뚝딱 해치우는 것을 보고 과거에 작년만 해도 축사 환영사 이런 것을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에 의존을 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수정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딥 리서치 보니까 야, 이거 A4지 16장 분량으로 또 출처까지 다 이렇게 하고 또 동영상 내용까지도 담아서 그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연구원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또 언론과 관련한 그런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도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해질로 교수님 비롯해서 토론자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재학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시대라는 것, 이제 도래한 거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사회 지용도를 바꾸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 언론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언론계가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 언론문화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AI 시대와 언론, 특히 지역 언론은 어떻게 이제 생존해서 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AI하고도 이제 경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AI 시대와 지역 언론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봄철 그 세미나를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 그리고 이제 패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진로 교수님, 영산대학교 이진로 교수님이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고요. 패널로는 윤희일 지금 호서대 초빙 교수와 경향신문 선임 기자로 계시고 있고요. 또 우리 유호진 59TV 크리에이터로 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나와주셨고요. 또 이제 대전 발전 저는 이제 옛날 호칭으로 자꾸 부르게 되네요. 대전 세종연구원의 박노동 연구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아직 임도혁 한바TV 대표께서는 아직 함께 참여를 안 하셨죠? 네, 이따 다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진로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언론 미디어를 싸고 있는 그 환경 변화라든가 그 변화의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연구 논문을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이제 발표 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공유를 요청해서 네.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그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시 네. 그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신청을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그럼 공유 신청 제가 하겠습니다. 예.
공유가 안 되는 모양이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여보세요. 네. 자신 사진이 나왔네. 예. 공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공유 지금 진행 들어갑니다. 예. 예, 어떻게 공유 보입니까? 안 보여요. 됐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네, 공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AI 시대와 언론, 특히 지역 언론의 생존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AI 시대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돌입이 되었죠. 그래서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AI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되다시피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우리가 이용해서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그것들이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그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이 AI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뉴스 이용에서도 AI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아봅니다. 오늘날 대규모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중심의 유튜버들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지역 언론의 어떤 그 변화 방향, 생존 전략, 발전 전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 2030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뉴스 이용은 조금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2023년 대비 1년 만에 2024년에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조금 그 감소했고, 그리고 인터넷 뉴스하고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뉴스, 유튜브로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 20대와 30대가 뉴스를 조금 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최근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보면은 뭐 표가 작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미디어별로 뉴스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소셜 미디어 뭐 이런 쪽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미디어별 이용률에서도 소셜 미디어가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쇼폼 형식의 어떤 그 소비 그리고 OTT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나머지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인터넷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텔레비전은 조금 좀 정체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레거시 미디어, 우리가 지역 언론이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신문 방송 세대, 물론 20년 전, 30년 전에 주요 미디어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감소하고 있고요. 반대로 20년 전부터 이제 그 확산되어 온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10년 전부터 또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소셜 미디어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메신저, 쇼폼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뭐 텔레비전, 종이신문, 라디오가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종이신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명 중 1명만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는 이제 7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여전히 이제 10명 중 9명이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시간 또는 그 의존하는 방식들이
좀 줄어들거나 변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날의 그 언론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렇게 봤더니 공정성, 전문성, 정확성, 언론의 활동자의 영향력 이런 점으로 볼 때 특히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언론의 어떤 이 전문성 이 부분들도 조금 줄어든 걸로 나오는 게 과거에는 전문적인 정보를 언론이 많이 제공을 해줬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라든지 또는 페이스북 또는 여러분들이 뭐 공동체로 같이 묶여 있는 카카오톡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의존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의 정확성도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이제 신문 방송에 나왔다면은 사실로 많이 믿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튜브 쪽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지만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또 신문이 가끔 또 인용해서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도 굉장히 그 속보를 치중하다 보니까 이 속보를 그 추구하다 보면은 정보를 좀 이렇게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확성에서도 조금 우리가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인식들이 정확한 정보, 다양성, 해결책, 또 비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어떤 그 측면들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언론의 양은 늘었지만 언론의 퀄리티, 우수성,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향상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보면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앞서서도 보면은 뉴스를 상당히 좀 많이 안 보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그 60대 정도는 그 뉴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좀 높습니다. 젊은 층은 조금 낮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실제 이용하는 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몇 년 사이에 하향과 상향 다시 반등하는 측면도 있으면서 신뢰도 부분이 또 무조건 늘 내려가는 건 아니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별 영향력과 신뢰도를 보면은 텔레비전이 영향력 신뢰도가 여전히 가장 큽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분이 컴퓨터를 통해서도 텔레비전에 접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인터넷 포털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주목할 것은 소셜 미디어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같은 것들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은 증가했지만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또 올라가는 측면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소셜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동료들도 함께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때로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뉴스도 보고 또 유튜브가 이제 뉴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이 소셜 미디어로 접속해가지고 쇼핑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고요. 연령대별로는 2030 세대는 인스타그램을 5060 세대는 좀 밴드를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밴드도 상대적이지 또 늘 또 변화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가족, 친구, 동료 이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팔로우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인플루언서 또 연예인들을 팔로우하는 것이 또 주목을 끌고 있죠. 결국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 주로 유튜브에서 뉴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상당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뉴스를 이용하지만 출처는 좀 확인을 안 하는 비율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 뉴스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소셜 미디어에서는 언론보다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죠.
소셜 미디어에서는 카카오톡이 가장 높고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순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이용할 때는 유튜브가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이버인데 거의 뭐 8분의 1 수준이고요. 아프리카 TV는 또 네이버의 또 2분의 1 수준이고 이런 세 개 채널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이용할 때는 유튜브, 여러분들 뭐 유튜브로 콘텐츠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채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정치적 콘텐츠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양쪽의 채널들을 이용하는 경향들이 또 두드러지고 있죠. 하지만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소셜 미디어로서는 메이저 큰 규모의 뭐 신문사, 방송사 이건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또 언론인이 출연해도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그 뉴스를 수집했을 경우는 좀 떨어지고요. 특히 개인 유튜버들이 운영할 때는 그 인정받는 게 4분의 1에서 5분의 1, 즉 한 5명에서 1명 정도, 좀 많을 때는 4명에서 1명 정도만이 이 개인 유튜버를 언론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 저희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보면은 소셜 미디어가 좀 한 65% 정도고 개인 채널일 경우에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을 언론이라고 보는 비율입니다. 이 소셜 미디어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면은 추천 콘텐츠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추천 콘텐츠는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를 알고리즘으로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견해가 같은 콘텐츠를 많이 받아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추천,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합니다. 하지만 또 중간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가 있으면 비추천, 싫어요 또는 계정 차단, 신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터넷 이용자들은 즉각 반응을 보이고 결국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선택한 콘텐츠와 정치적 입장과 비슷한 쪽으로 굉장히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증 편향, 반향실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필터 버블 효과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양극화가 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 강해지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는 AI가 없었던 시대에 비해서 정보를 굉장히 그 편하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정보의 양은 늘었지만 정보의 다양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신문과 방송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을 주고 그 중에 우리가 이거는 동의하고 이거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AI 시대에는 자기가 선택한 그런 성향과 비슷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좋아요, 추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 음식의 편식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골고루 이것저것 음식을 맛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음식은 많이 먹었는데 영양은 불균형이 돼가지고 특정 성분은 너무 과잉이 되고 특정 영양소는 결핍이 되는 뭐 이런 측면이 AI 시대 알고리즘이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업무 활동에서 AI 서비스를 많이 쓰시고 있어요. 뭐 이건 AI 서비스가 엄청 많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글쓰기, 이미지, 또 회의, 녹취, 동영상, 그리고 3D, 연구, 리서치, 그리고 애니메이션 또는 시나리오, PPT, 또 리서치, 음악, 그리고 디자인, 음성 합성, 뭐 챗봇.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는 엄청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더 편리한 그 기술을 응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기술을 충분히 많이 활용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술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기술의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그 기술의 어떤 그 노하우들, 한마디로 AI 서비스 이용 노하우와 실력과 문화가 향상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AI의 프롬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질문 응답에 텍스트 서비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서비스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얻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혜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AI 리터러시가 강조되는 거죠. 리터러시는 문맹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한글과 한자를 한문을 해독하면은 리터러시가 향상돼 가지고 상당한 그 지식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한글 한자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하지 못하면 예전에 보면 까막눈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감수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시대에도 이제 리터러시를 증진시켜 가지고 굉장히 이 혜택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가 이 몇 가지만 소개하고 간략하게 이제 넘어갈 예정인데요.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죠. 우리가 텍스트, 이미지, 음악, 심지어는 코딩 하시는 분들도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거죠. 바로 이런 직진들이 있어요. 또 대화형. 이제는 앞서서도 우리 원장님이 제미나이 뭐 딥 리서치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미나이라든지 챗 GPT의 음성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뭐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오늘 뭐 주식 동향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좋은 장소를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말로 질문하면은 바로 답변이 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화형 서비스가 오늘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이미지, 최근에 보면은 우리 이제 애니메이션, 지브리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도 AI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음성,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주요한 AI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챗GPT가 많이 쓰고 있죠. 또 구글 제미나이. 다만 또 클로드라는 서비스도 있고 코파일럿, 이건 윈도우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대체로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챗GPT죠. 전문 오픈 AI에 의해서 만든 그 서비스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프롬프터로 질문을 하면 다 답변이 되고요. 한글 질문과 영어 질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된 데이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물을 수 있으면 더 전문적인 지식이 나오고요. 한글 지식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영어보다는 조금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챗GPT의 무료 서비스가 있는데, 이 무료 서비스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베이직, 제한된 수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플러스 서비스, 이걸 누리면은 한 달에 한 20불, 22불, 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 3만 원, 연 한 40만 원 정도로 챗 GPT를 상당 부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또 프로 서비스입니다. 프로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일종의 이쪽 분야에서 직업을 영위한다든지 전문성을 더 발휘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또 그 10배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연간 한 3, 40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입하면은 챗 GPT 이쪽에서만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프롬프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줬듯이 수많은 AI 서비스가 이 챗 GPT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검색을 해서 연구할 때 참고 문헌을 정리해 주세요. 연구할 때 우리 글의 문법을 정리해 주세요. 파워포인트나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다양한 그 AI 서비스를 챗 GPT 내에서 검색하고 사용하고 그 비용이 이제 좀 더 많은 금액을 들일 수 있고 무료로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적을 뿐이죠. 좀.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프리 서비스, 플러스 서비스, 그리고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의 서비스가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른 서비스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역시 여러 가지 딥리서치라든지 뭐 프로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역시 여기서도 이제 한 달에 한 29,000원 정도면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누릴 수 있죠. 또 클로드 서비스 역시 여러 서비스 역시 클로드 요금제도 뭐 프로가 한 2, 3만 원 정도 또 팀으로 일했을 경우에 조금 더 한 1.5배 더 3, 4만 원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기업에서도 쓸 수 있는 건데 꼭 뭐 별도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코파일럿은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 이제 제공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다양한 어떤 기능 그리고 이제 비용들을 또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AI 서비스를 쓰면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AI 서비스를 적정히 써야 되는데 하지만 AI 서비스가 뭐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적 영향인데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AI 서비스는 우리의 편식을 또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또 편식하면 건강에 안 좋듯이 우리가 정보를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편식을 하면은 한마디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고 특히 AI 서비스에서 인간성을 부인하는 경우 또 굉장히 그 사람들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전쟁에서도 이제 AI 서비스들이 사용되면서 결국 우리 어떤 휴머니즘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목적의 AI 역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여기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이런 점들이 외면되지 않도록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I 서비스를 좀 더 잘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정보 접하는 정보들 중에서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충격적인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어떤 장면들, 범죄의 장면들, 사실 이런 정보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은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 바로 이런 점들도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막아야 되고 규제가 필요하고 때로는 이 성인들이 역시 뭐 모든 정보에 대해서 충격에 다 견뎌내는 건 아니거든요. 성인들 역시 충격적인 정보를 받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지. 오늘날 우리가 이 일상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그 일부 사람은 또 그 힘든 정신 상태를 좀 극복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일탈 행동 또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오늘날 AI 시대의 한 현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은 이제 많은 미디어 학자들이 조금씩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 가이드라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AI 콘텐츠를 쓰지만 최종 책임은 AI가 지기보다는 사람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의 책임도 좀 우리가 묻고 줄여야 되고 그 정보를 사용하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책임감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보호 방안,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그 예방 방안, 피해 최소화 방안, 또 피해 회복 방안, 보호 방안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언론의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그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팩트 체킹, 거짓 뉴스 또는 뭐 우리가 딥페이크, 뭐 어떤 그 안 좋은 장면에다가 안 좋은 그 모습에 이미지에다가 사람 얼굴만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그게 정밀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큰 충격을 줘가지고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는 방안들이 좀 더 필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의 그 결론 부분, 뭐 앞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AI 기술과 미디어의 양극화 시대, 또 팬덤, 이 정치인들이 AI와 관련된 미디어 현상을 이용하고 또 이 유튜브 채널도 정치인을 이용해가지고 사회를 분열시켜가지고 이익을 얻는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역 언론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오늘날 이 미디어가 좀 이익을 얻는 방식을 추구하는데 특히 유튜버들도 혼자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유튜버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조회수 또 체류 뭐 이런 것이 이제 이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조회수가 0.6원이라는 그런 어떤 통계들이 있습니다. 결국 100만 명이 조회를 하면은 그 순간에 얻어지는 돈이 뭐 1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한 60만 원 정도로 이제 버는 거죠. 200만 명이면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날마다 오게 되면은 날마다 수입이 120만 원이고 한 달에 열흘 정도 오게 되면은 1200만 원. 심지어는 이제 뭐 매일 콘텐츠를 내서 200만 명이 온다? 뭐 이러면은 3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단순으로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수입으로는 뭐 4억, 5억 정도가 되는 거고 더 이제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최대는 뭐 4, 50억 대의 유튜버 수입도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매우 많은 규모의 어떤 그 수입을 오르는 소수의 유튜버들이 있고 또 다수의 유튜버들은 시간적 제한으로 또 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날 유튜버 채널이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무대가 됐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되려면 더 자극적인 내용. 그 때로는 거짓 내용도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이 99명의 중국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들을 체포했다. 이게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게 유튜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걸 또 약간 신뢰성이 부족한 언론은 그걸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언비어라든지 소문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거짓이라고 뭐 또 미군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미국 국방성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서 얘기해도 그때의 영향력은 좀 적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짓 뉴스를 들으면 그 충격 때문에 영향이 100이라면은 그게 거짓이란 뉴스는 영향이 100이 아니고 때로는 1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그 선입관을 바꾸는 게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미디어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상당히 그 좀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보면은 바로 그런 결과들이 이제 많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되고 있고 유튜버들의 그 후원금이 뭐 지난해 통계인데 혹시 작년에도 엄청나게 그 상위 유튜버들은 많이 얻고 있다. 뭐 월별로 한 1, 2억 정도는 수입이 된다. 뭐 이런 식의 통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유튜버들은 팬덤,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또 이렇게 교류하면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긍정적인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유튜버로 찾아가는 이유는 내 생각을 누군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효능감도 있지만 하지만 잘못됐을 경우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책임감을 또 부여해 줄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과거에는 우리가 지식이 제한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강했어요. 좀 겸손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유튜버 정보를 얻는 분은 24시간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 채널을 켜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24시간 똑같은 비슷한 내용, 또 그런 사람들과의 정보 교류 이러면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한쪽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편 생각은 외면하면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오고 이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버들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감도 좀 우리가 필요할 수 있고, 특히 유튜버들이 상업주의, 아장 허위를 많이 치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좀 물어야 되고, 특히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걸러내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뉴스 일단 확산되면 바로잡기가 어려워지죠. 특히 오늘날의 그 사회는 뭐냐? 많은 시민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동굴 속에 정보만 얻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의 유튜버 채널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정보만 얻고 있으면서 자기 동굴에 빠져버리는 거죠. 수많은 동굴이 있을 수 있고 남의 동굴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모르고 지냅니다. 결국 우물 안의 개구리,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또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통계들도 있고, 또 소셜 미디어 이 통계들을 보면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이런 정보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알고리즘 추천이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또 검색창 선택이 한 70%.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 영향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계속 찾으려면은 그만큼 고생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맡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정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감정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이, 또 부작용이 바로 확증 편향, 필터 버블, 반향식 효과, 때론 집단 사고.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생각이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실수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은 집단 지성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살려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특히 지역 언론의 뉴스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 시청자들, 지역의 독자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 뉴스도 봐야 되는데 지역 뉴스가 좀 줄어들면은 곤란하다, 이런 시각들이 있죠. 특히 앞으로의 시대는 미디어들이 이렇게 의심을 받으면 외면된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뉴스들이 AI 또 친구의 뉴스들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또 그러나 뉴스가 필요해지는데, 어떤 뉴스가 우리가 필요하냐? 신뢰하는 뉴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뉴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그 변화 속에서도 그 지역 시민들과 좀 밀착된 뉴스들, 그런 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어떤 빌리지 미디어라는 그 뉴스 채널들, 굉장히 하이퍼 로컬, 작은 지역에서 좀 공동체를 이룬 뉴스들이 조금 더 성공적인 어떤 그 반응을 보였다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기도 하고요. 또 텍사스 트리뷴, 여기는 지역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매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가 또 뭐 기부도 하고 가입도 하고 또 광고도 내고 뭐 이런 것들로 시민에게 밀착된 뉴스가 결국 수익 모델, 디지털 우선 전략으로 성공했다는 어떤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하나의 재단, 그리고 기부, 이벤트, 회비, 수익 사업, 후원, 상당히 그 재원을 다양화해가지고 미디어의 활동을 좀 보장시켜준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제 말씀을 마치면은 AI는 위협이 아니라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보도의 효율성,
독자와의 관계 강화, 수익 다각화, 협업, 또 맞춤형 AI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용 측면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미디어가 아니라 통합시키는 미디어, 또 리터러시를 지원하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계속 지역의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AI에 대한 지식도 알고 AI를 활용할 수 있고 자신감도 얻고 뭐 이런 것도 우리 언론이 결국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I 뉴스 시대에 우리 수용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안 좋은 뉴스, 충격을 주는 뉴스, 이런 것들을 좀 상처를 극복하도록 오늘날의 우리 지역 언론은 좀 더 어떤 심리적인 상담, 심리적인 지원자, 때로는 요즘 많은 현상들이 치유와 연관되거든요. 글쓰기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말하기가 치유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그 아픈 것을 말하고 글을 써서 드러내는 순간 극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일종의 문학의 힘인데, 역시 음악이나 미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도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음악도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 자체로 정서가 안정되고 회복이 되고 또 심리적 안정감을 얻듯이, 이제 미디어의 역할은,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 적극적이고 다양화돼야 된다. 단순하게 시청자들, 독자들한테 정보를 주는 시대가 아니다. 시청자, 독자들과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특히 오늘날의 시청자들, 독자들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처를 회복해주는 그런 어떤 그 동반자이자, 때로는 치료자이자, 때로는 그 치료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도와주는 역할, 스스로 치료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만나서 치료할 수도 있고, 또는 문학과 예술 활동을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중지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AI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러니까 위협이라고만 느끼지 말고 하나의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어떤 가능성, 그거는 지역 언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역 언론으로서 어떤 독자적인 영역, 그 마지막에는 그 치유의 그 도구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특히 이제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협을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여러 플랫폼이 생기면서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 정보 생산량이나 소비량이나 현저히 이제 부족해지는, 점점 저조해지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교수님도 그런 표현 앞에 이제 자료에서 봤는데, 사막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고 무섭기도 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역, 여기 지금 제 옆에 있는 예전에 썼던 플래카드 같은데, 이게 연구원, 언론이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한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제 눈앞에 보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 감시 기능도 없고 뭐 부족하고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럴수록 언론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나타난 AI를 그걸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현장에 이제 접목을 할 수 있냐 하는 거는 지역 언론이 한다고 전화드리겠습니다. 금방 전화드릴게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임도혁 그 한바TV 대표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이 교수님 발표를 들었으니까 우리 패널들 그 의견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유호준 69TV 또 지역에서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유호준 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머리는 더 휘어진 것 같아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이 많아서 휘어졌습니다. 예. 시간은 얼마 정도 하면 되죠? 한 뭐 7분에서 10분 정도. 네. 1분 정도. 네. 네, 되도록 지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미나 이 논문을 제가 읽으면서 한때 언론인이었던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다시 현장에 가서 한번 인터넷 신문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이진노 교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이 방송을 이 지역 언론 기자님들, 특히 대표님들 좀 많이 보시고 도전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런 멘트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님들이나 기자님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또 하나는 우리 대전 언론문화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때때로 이 가장 최신의 이야기들,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주제들을 잘 선정해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재학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 주제를 받고 사실 지역에 있는 언론사 대표님 세 분하고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뭐 기자님 한 분 끼었지만은 대표님이 세 분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제가 해당 언론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은 아마도 그분들이 또 명예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A, B, C로 제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우선 두 개 회사는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있고 또 받아들일 용의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회사에서는 또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의 그러한 기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뭐 직원들 교육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벤트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뭐 얘기하자면은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진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AI가 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보여지고 있고 구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미디어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친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은 AI를 준비 안 하고 있는 그 이유였습니다. 이유.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몰라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AI가 있고 AI를 활용한 툴들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자기네 언론사에다가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일부는 옛날에 AI, 초기 AI가 뭐 우리가 대전에 대해서 기사 써줘 했더니만은 전혀 엉뚱하게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AI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AI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발전되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사고에 붙들려서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자님들의 자세입니다. 현직에 있는 기자들 대부분이 기존 언론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AI를 적용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자신은 지금 이대로가 효율적이다. 언론은 이래야 된다. 언론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느냐. 이런 소위 말하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통화해 본 사람도 그런데 다른 대표님을 통해서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쓰나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파도가 쳐오는데 쓰나미가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쓰나미가 다가와서 이 해안가를 덮칠 거는 뻔한데 잠깐 동안의 해안가에
햇볕이 비치고 잔잔하다고 해서 그냥 이 파도에 즐기고 있는 우리 기자님들을 보니까 야 진짜 좀 있으면 해안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우리 지역 언론들이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적용해 보려고 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카이스트에 미래 미디어 언론 연구소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를 알게 돼서 자기네 회사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또 그 대학원생들을 뭐 비용도 좋겠지만은 대학원생들을 활용해 갖고 이 뭐죠? 그 쇼츠 영상도 만드는 걸 제가 실질적으로 봤는데 오늘 아침에 조회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방에 있는 미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중앙에 있는 미디어랑도 견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앞서가 있는 걸 보면서 아 대단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회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 회사는 또 소위 말하는 지역 기관에서 나오는 이 보도 자료를 그거를 AI가 활용해서 다 정리를 해치우게 하고 기자들은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들은 많이 바뀌는데 기자들은 70년대, 80년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이진호 교수님이 두 가지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트리뷴지하고 맞죠? 트리뷴지인가? 네, 트리뷴지하고 또 캐나다에 있는 사례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한국에다가 정확하게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디지털 우선 전략이라든지 또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보내는다든지 지역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독자 질문 위주로 취재를 한다든지 충성 독자를 만든다든지 후원제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성공의 사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 정재학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디트뉴스 만들었던 데가 살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선배가 다시 좀 정열을 불태워서 미디어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번에 제가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느낀 바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유 대표님 그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유 대표님한테 하나 긴급 아주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외모 평가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요즘 그러면 꼰대라고 그러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네. 네, 이해해 주시죠? 아유 무슨 말씀을요? 네. 그럼요. 예. 오늘 이제 우리 유 대표님은 최일선 지역에서 진짜 최일선에 나서서 크리에이터로서 남들이 다 주저주저 할 때 치고 나가셔서 지금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 이제 발표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벌써 언론사 대표 3분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실제 현황도 파악을 하신 거로 보입니다. 뭐 그 열정에 진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준비가 안 됐다. 이제 AI라는 게 아까 이제 이진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위협이라고 느끼면은 위협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자가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정보 취합이라든가 분석하는 걸 맡길 수도 있고 그런데도 지역 언론에서 이런 걸 활용하는데 좀 주저주저 한다는 게 글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외면하고서는 경쟁의 무대에서 뭐 나고 그 힘들어질 거는
명약관화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 예를 어느 언론사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카이스트 우리나라에서 첨단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협업을 해서 벌써 신문 제작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아마 벤치마킹하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소식을 아주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윤희일 경향신문 대기자시죠. 지금은 현재는 또 호서대에 초빙 교수로 나가시고요. 또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우리, 두 연구원 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정말, 시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아까 이호진 선배님 등 말씀하셨지만, 보다 많은 언론인들이, 우리 이진로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비롯해서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좀 경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이진로 교수님의 그 주제 발표 내용에서는 정말 우리 현직 언론인들, 이제 현재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경영하는 분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가 돼서 참으로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이진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이제 유튜브 등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확증 편향이 확산되고 하는 사례, 그 사례로 이제 중국인들 99명을 체포해서 오키나와로 갔느니 하는 그 논란이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신생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신문에서, 종이신문이 있는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사실을 놓고 특정 유튜브들은 그 사실관계의 근본 뿌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확대 재생산하는데 정말 힘을 쏟았거든요. 그게 우리 국민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편향을 정말 극단적으로 조장한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기도 하고 우리 언론의 사명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사례는 이게 근거 없는 가짜 뉴스였다라는 사실을 누가 밝혀냈냐면 여러 가지 이제 논란 그 언론사도 논란의 대상이긴 하지만 KBS라는 매체가 그거를 처음 발산한 당사자를 찾아가고 그 당사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걸 소스로 해서 기사를 쓴 기자까지 취재를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과정, 그런데 그 가짜 뉴스의 어떤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마이크 역할을 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는 유튜브와 같은 어떤 그런 채널의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그게 지금 얘기한 이제 AI를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이 계속 그거를 좋아하는 그쪽 정보만 계속 확대해서 제공하는 그 사례들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에서 우리 진로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그 사례를 보여줬는데, 역으로 KBS가 그게 가짜뉴스였다라는 거를 자기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특집으로 2회에 걸쳐서 보도를 했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KBS조차도 사실 편향적인 방송을 한다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이걸 밝혀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되짚게 하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발표하신 내용 중에 오늘 이제 시간이 없으셔서 이제 그냥 지나가셨는데 AI를 우리 언론계가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그 이제 빨리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AI를 받아들이면서도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그 AI를 활용했을 경우 언론계 그 활용한 기자가 생성 AI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자기가 기사를 출고해서 그것을 게이트키핑하는 담당 데스크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는 이 점. 이 점은 정말로 지금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사가 사실 부분적으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핑이라는 측면에서 사항부에 보고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그 각 언론사에서, 심지어는 기자협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도 어떤 준칙을 만드는데 꼭 담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성이라든가 불편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을 제기를 하는데, AI 콘텐츠가 주는 그 편향성이 단어 하나, 인물 하나, 정보 하나, 관점 등에서 모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나 한계를 언론인이 혹은 언론사가 이해하고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 조정의 1차 방법이 담당 데스크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서 걸르고 다시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거를 활용할 때 이게 어떤 팩트를 입증하는 뉴스 자체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어떤 그 설명 정도로 제한돼야 된다라는 점도 우리 이진로 교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거 역시 생성된 이미지라는 점에서 이거는 뉴스가 아니거든요. 이미지의 경우 특히 사진과 다른 거죠. 사진 기자가 카메라로 찍은 거와 다른 거기 때문에 설명용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그렇게 제한되지 않고 이게 구체적인 사진이고 팩트인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현실 언론계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타 언론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도용을 해서 그냥 컨트롤 V를 해서 카피를 하는, 컨트롤 C를 하는 일들이 남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도용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 쓸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이진로 교수님께서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신 거, 이거는 이 정보는 어떤 생성형 AI를 썼다라는 사실을 명기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우리 언론계에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언론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 특히 아주 중요하고 기자협회라든가 각 언론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언론 준칙으로 당장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사실 저도 포털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서 뉴스를 이제 볼 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언론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 지역에서 있었던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사건 사고 정도 혹은 선정적인 어떤 뉴스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제가 참 아쉬운 점이었는데, 우리 이진로 교수님께서 이번 그 발표문에서 그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뼈아픈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보다
기사를 쓰기가 쉬워진 측면이고 정보를 모으기가 쉬워진 측면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사건 사고를 보도를 해서 뭐 전국 뉴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빨리 탈피를 해야 우리 지역 언론이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의 기능을 활용을 하던 어쨌든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양질의 콘텐츠, 그래서 사건 사고가 아니라 그 콘텐츠의 질이 뛰어나서 뭐 전국지라든가 혹은 세계 글로벌지를 능가하는 그 속에서 선택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이진록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들은 우리 언론 현장에서 기자들, 언론 경영자들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밑줄을 쫙쫙 그으면서 읽어보시고 그 자기 회사에서 앞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진로 교수님의 그런 뼈아픈 지적들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그 논문을 이제 발표문을 보면서 결국 결론적인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AI라는 아주 탁월한 진짜 전대미문의 그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그걸 활용하는 건 결국은 언론인 기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뭐 부정적인 부분 이제 아까 말씀을 이제 이 교수님께서도 해주셨고 앞에 이제 패널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윤희일 선임 기자가 지적한 대로 그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지 된다. 결국은 이거는 이진로 교수님도 논문에서 그 강조하셨던 부분인데요. 가장 기본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기본이 무너질 때 다른 것까지도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AI를 활용을 안 할 수는 없고 자료를 뭐 활용했다는 걸 상부에 그 보고를 해야지 된다. 저는 이 단계를 넘어서 그 논문만 출처나 인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기사에도 정확한 그 출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읽는 사람들이 그걸 충분히 독자들이 감안을 하고 보기 때문에, 아니면은 더 필요하면은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검색하는 거는 기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성됐던 거는 뭐 확증 편향,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인정 욕구 같은 게 있는지 몰라도 반론이 나오고, 이제 KBS에서 그 중국인 선거사무소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심층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다. 네, 그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임도혁 한바TV 대표님 다음 그 토론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돼.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임 선배 소리 꺼져 있네. 제게요? 아니 여기. 예, 인정해. 들리시죠? 네, 네. 들립니까? 네. 예,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도혁입니다. 예. 이런 말이 있죠. 왜 그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뭐 왕서방이 받는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인터넷 포털, 뭐 이제 네이버나 그 다음 이런 데하고 이제 언론사하고 뉴스 콘텐츠 제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언론사들이 열심히 참 피와 땀을 흘려서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포털이 공짜로 이용하는 거. 근데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거꾸로 공짜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언론사를 뭐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래서 언론사가 그 뉴스 제휴를 들어가려고 그 계약을 맺으려고 막 굽신굽신하고 그 뭐 애를 쓰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뭐 이제 또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상당수 콘텐츠가 이제 언론사에서 생산한 뉴스를 가지고 그걸 적당히 가공을 해서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해서 유튜버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AI도 이제 종종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 AI도 사실 이제 뉴스가 과거에는 포털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소비했는데 이제는 뉴스를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챗GPT를 통해서 그 교황 서거와 관련해서 바티칸의 어떤 뭐 애도 분위기 이런 것 좀 전해줘 했더니 그 챗GPT에서 막 두 가지로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건 참 편리한데 앞으로 뉴스 소비 창구가 기존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포털로 또 포털에서 이렇게 AI로 이렇게 뉴스 소비 창구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결국은 이 AI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AI를 조금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금방 이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꽤 있고 또 AI가 가져다주는 편리함 그게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는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AI가 지금 막대한 이제 수익을 얻는데 그 AI가 제공해주는 그 근거 자료가 상당수는 언론이거든요. 언론사 뉴스 그리고 뭐 이제 또 유튜브도 좀 있고 또 뭐 블로그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통해서 AI가 수집을 해서 적당히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제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그 재주는 고민은 없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좀 우려가 되고요. 그 사실 AI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 주로 요즘 이제 좀 하나 책을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느라고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AI를 좀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쓰는 것은 챗GPT 그리고 이제 퍼플렉서티 그리고 펠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챗GPT에다가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진중 한시에 진중음이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진중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진중음 1, 예. 그 일에 대해서 그 분석 좀 해줘 했더니 어디서 진중음이라고 하면서 오원 절구 시를 딱 하나 한자로 원문을 갖다 놓고 또 해석도 그럴듯하게 쭉 해놓고 또 분석하고선 뭐 전반부는 뭐 정서 분위기가 어쩌고 후반부는 어쩌고 그리고 충무공의 막 우국충절이 어쩌고 이런 대답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줍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진중음 일수 맨 처음 소스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해석이 어쩌고 그 의미 뭐 거기서 가져다 주는 뭐 의미가 어쩌고 하는 문학적인 의의가 어쩌고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챗GPT나 AI가 간혹 보면은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제시를 해주는 이런 경우가 종종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언론사에 이제 뉴스를 가공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이제 또 이제 우려되기도 하고요. 물론 AI가 가져다주는 어떤 효율성, 효용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자들이 AI를 이용해서 간단한 소식 같은 건 쉽게 가공해서 올리고 또 좀 그 뭐 어떤 탐사보도 이런 거에 좀 기자들은 뭐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데 어쨌든 AI가 이제 금방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어떤 출처를 뭐 정확하게 밝힌다고는 하지만 우리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이 출처를 밝힌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럼 매번 뭐 대전시 도로과 제공 보도자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때로는 AI도 두세 가지 이렇게 뭐 같이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출처를 쓴다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앞으로 참 뜨거운 감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대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게임 체인저 아닌가 해서 AI를
마냥 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슬기롭게 뭐 이용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 뭐죠 우려와 뭐 기대 이게 참 반반입니다. 이 AI를 활용해서 기사를 쓰는 게 분명히 좋은 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땀과 열정 또 정의감이라든지 사명감 이런 것들까지 AI가 한테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칫 이 영혼 없는 기사, 뭐 그런 것들이 양산되고 결국은 그것이 언론사를 올가매는 뭐 그렇게 또 하나의 뭐 부작용이라 할까? 언론사를 올가매는 뭐 그쯤 이 함정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듭니다. 참 그 우리 모두가 열심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시점에 이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양면이 있듯이 뭐 AI라 그래서 만능은 아닌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임도혁 대표께서는 부정적인 부분 생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디어 쪽에서 보면은 언론인들이 생성을 해놓고 활용은 다른데 특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걸 이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잘못된 정보로 그 모르면은 뭐 원문을 확인을 못했든가 하면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뭐 신가보다 하고 그대로 인용을 할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런 걸 이제 피해야지 되지 않은가 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 문제는 적어도 AI의 도움을 받았다 정도 최소한의 것은 표시를 해주는 게 언론 윤리가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세세하기까지는 뭐 굉장히 힘든 일일 테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유 대표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몰라서 못한다. 뭐 저도 사실은 뭐 굉장히 컴퓨터나 AI 그 플랫폼 같은 경우 또 동영상 플랫폼 같은 걸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대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있어야지 좋은 대답도 또 정확한 질문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I가 사람을 속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독도 문제를 어디서 그런 걸 봤습니다. 한글로 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질문하는 것과 일본 사람이 질문하는 것과 대답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에서 질문을 줬을 때는 한국 땅이다. 일본에서 물었을 때는 일본 땅이다. 뭐 그런 정도까지 앞으로 AI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나 정서까지 읽어서 더 황당한 답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그 수석연구위원께서 네, 발제가 아니고요.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발표문도 그렇고, 지금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의 대전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요. 사역자인 윌리엄 오그번이 말한 대로 항상 이제 기술적인 어떤 변화들이, 문화적인 변화들의 어떤 속도에 앞서서 바꿔지고 진화되기 때문에 오는 어떤 갭에 있어서 어떤 일종의 아노미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요즘 사실 좀 실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AI와 관련돼 있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AI와 어떤 분야와 관련돼 있는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계속 좀 세미나를 한 2차례, 3차례 좀 참여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언론 환경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지금 대전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추세에 이건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고 아까 임도혁 선생님 말씀대로
슬기롭게 활용하자라고 하는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들에 있어서 지역이라고 하는 로컬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AI의 어떤 그 지금 변화에 있어서 로컬리즘이랄지 로컬이랄 것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응용해 들어갈까? 또 어, 이진로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제 폭넓게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시고 이제 들어가셨지만 저는 기존의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도 좀 대전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대응 방안을 좀 전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레거시에서 그 AI 기술을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다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도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해서 보조적인 수용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도자료, 저도 이제 써보긴 합니다. 보도자료 요약 기사 초안 작성, 뭐 카테고리 분류 등의 이제 AI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지역 언론에서 인적 자원의 어떤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더더욱 필요하고, 다만 이런 반복적 루틴 업무를 그 AI에 맡기는 대신에 기자는 좀 더 해석력, 기획력 중심 업무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을 좀 진지하게 좀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지난번에 지역학에서 AI 문제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전만의 로컬 이슈 발굴력 요거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뒤에 제가 좀 말씀드릴 플랫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인데 대전시만의 어떤 지역의 고유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사의 어떤 그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위 어떤 그 AI가 지배하는 기사 작성의 어떤 이런 폐해에서 좀 더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지역민과의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은 AI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사를 작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보다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좀 구체적인 어떤 제안을 좀 드리는데, 요즘 AI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AI 서버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I에, 뭐 들어보셨겠지만, AI 뭐라 할까요? 이건 뭐 데이터 주권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계속 저희들이 활용하고 언급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챗 GPT랄지 제민이랄지 이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가 좀 빌려와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로컬 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데이터의 어떤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구에, 데이터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이 데이터 AI 소버린의 문제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AI가 생성형 GPT로 나타난 어떤 각종의 정보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페이크를 떠나 가지고 아까 이제 알고리즘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할로스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위 이거 뭐라고 할까요? 환각 증세, 환각화 현상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패러미터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정보들을 이제 생성을 해주는데 이게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조 개의 어떤 패러미터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파인 튜닝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정제를 하는 것이죠. 또는
부정적이고 잘못돼 있는 정보들을 다시 뭐 그 정상으로 수정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것 자체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부 그런 부분들을 좀 시도하고 있고 그런 환경이 좀 됐습니다만 그런 챗GPT를 구축을 하려면 LLM을 구축을 하려면 수요 뭐 수조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인데 대신에 한 대략 몇백억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소위 스몰 LLM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중국은 조금 그 다른 조금 값싸게 개발비가 투여됐다고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오픈 소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어요. 소위 LLM의 S 스몰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얹힌 대략 600억 몇백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진 이거는 개발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작게는 몇십억 대에서 100억 대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는 일단 뭐 우리 지역을 연구하는 몇 개 연구원에서는 이 체계를 좀 가지고 있고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 언론 환경에서도 사실은 아까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 부정적인 측면들을 좀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언론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고 그게 그 대전에 있는 정보를 특화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전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미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분에 뭔가 좀 해결점을 줄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이제 뭐 정책 사이드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이제 뭐 구체적인 어떤 그 전략이라기보다도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좀 희망은 좀 있습니다. 뭐 이게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그냥 적응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응 적응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희망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아까 이제 데이터 주권의 문제들 이런 부분도 동시에 우리가 좀 해결이라기보다도 문제가 발생한 거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진로 교수님의 논문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이제 거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역이라는 로컬리티를 살리고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만의 어떤 시스템, 그 AI 기반의 시스템을 갖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언론사와 연합하고 거기에 대전시가 이제 그 공기관이 합류하는 방식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뭐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희망이 보인다. 현재 그러면은 진행 중인가요? 우리 박 아니, 연구원. 아까 유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마 이제 카이스트에서 아까 언급한 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컨텐츠가 아니라 네. 아마 그 가동할 수 있는 플랫폼 네. 그런 플랫폼들이 그 작은 규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네. 그런 플랫폼들이 가벼운 플랫폼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스가 어떤 경우에 오픈이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파라미터인 매개변수들만 좀 얹히면 되는 거죠. 네. 예. 그 이제 우리 오늘 뭐 큰 주제가 AI 제가 앞에서 AI 시대의 언론 이제 네, 생존 전략.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특히 지역 언론 우리가 지역에 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아시다시피 지역 언론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사막화 말씀도 하셨지만은
갈수록 그 편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뭐 소멸을 넘어서서 뭐 이제 화석화되는 거 아니냐, 아예 뭐 그런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이제 동료들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하나의 이제 그 돌파구로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말 그거는 한 개인 뭐 언론사나 이런 게 아니라 연합하고 특히 공기관까지 협력을 해서 하는 방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진 대전 세종 원장님께서 아까 인사 말씀만 하셨는데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제가 네, 지금 다른 점심 일정 때문에 이동 중이어서 차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네, 제가 이제 핸드폰 하는데 잘 들리시긴 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해 대도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에서 이제 2박 4일로 싱가포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애트리 원장, 정보통신 기획평가 원장 또 서구청장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봤더니 이제 싱가포르가 굉장히 AI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국가적으로 투자도 하고 이제 거기 난양공대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 이제 국립 AI 연구소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참 진짜 어떤 싱가포르 고유의 로컬리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때가 계기가 돼서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좀 제미나이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그런 이제 워낙 많은 자본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과연 소규모 투자 가지고 이제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6월 3일 대선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 이제 광주에서는 AI 스마트 시티를 하는데 한 100조 정도를 요청하는 그런 공약을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강기정 시장이 이제 여의도에 상주하면서 각 당 후보들하고 접촉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이제 저널리즘하고 아카데미즘하고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유한한 생명 속에서 다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널리즘 필요한 정보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대학에 있다가 연구원에 오니까 이제 총론과 강론 사이에 벽을 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현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화투처럼. 그래서 이 협업을 좀 많이 하는 또 아까 이제 카이스트 사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대전 언론문화연구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한다면은 저희 이제 대전 세종연구원도 이제 8월 달에 다시 대전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만은 계속 서포트 해가면서 같이 힘을 해서 언론 쪽 또 그다음에 이제 학계 또 연구계 또 기업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원에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이진로 교수님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추가 질문은 없었던 걸로 봐야지 되나요? 아마 시간상 로컬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텍사스 트리뷴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안착을 할 수 있었는가, 수익 모델도 다각화를 하고 지역민들의 어떤 공통 관심사, 밀착형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논문을 보면서 그러면 이 모델은 시민단체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제 수익 구조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론 이거는 제 짧은 소견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부분에서 뭐 질문들도 간간히 있었던 거 이제 뭐 답변도 함께 해서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대전 언론문화연구원과 또 이렇게 토론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뭐 제가 이 대전 언론문화연구원 세미나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가장 어떤 그 시의성이 있고 중요한 그런 주제를 우리 대전 언론문화연구원 이 토론회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저도 이제 요청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사실 그 많이 또 배우는 계기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분야는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완벽한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언론 활동을 하시는 그 우리 토론자분들, 또 우리 뭐 특별히 김영진 원장님이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후원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듯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분야에서는 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앞서가고 그 정보를 또 우리끼리 공유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또 이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이거를 가장 활발하게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드리거든요. 역시 여러 그 토론자분들 해주신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또 어떤 분야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그 중에서 공감한 부분, 그리고 또 빠져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유호정 우리 크리에이터님께서는 카이스트의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분야가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윤희일 교수님께서는 또 저널리즘의 어떤 그 기본 입장을 특별히 이제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우리 윤희일 교수님 또 최근까지 어떤 그 언론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또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어떤 그 내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신 걸로 봅니다. 우리 또 임도혁 또 우리 대표님 역시 그 핵심을 잘 꿰뚫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 그 AI LLM 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언론 정보거든요. 근데 이 언론 정보를 이 말을 하지 않고 가져서 쓰기도 하고, 또는 뭐 말하고 가져다 쓰면서 또 돈을 조금밖에 주지 않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 언론인들의 활동이 기사를 취재해서 가장 어떤 그 데이터의 토대를 이룬 것이고, 그게 이제 AI 서비스에서 가장 활용되는 신뢰성 높은 그런 정보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이 AI 서비스 그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언론인들에게 그 보상을 줘야 되는 그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박노동 또 수교님은 그 대전이라는 어떤 로컬리티의 어떤 그 정부의 특수성을 좀 더 살려야 된다. 저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슈를 갖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나눈 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자의 어떤 그 개인적 차원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겠지만, 또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도 조금 더 그 대덕연구단지의 어떤 또 활동, 그리고 대전시, 또 대전시의 정책, 또 대전 지역의 언론 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엮어가지고 연구원이 뭐 이번 세미나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이것과 또 별도로 연구원이 중시하는 그런 하나의 정책 그 연구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정책 연구를 또 언론과의 어떤 그 협조 속에서 진행하고, 또 언론 외에도 또 다른 기관까지 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럴 정도로 중요한 그 이슈이자 또 그런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텍사스 트리뷴의 사례들,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 AI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기자들이 하고 또 AI의 이 서비스들이 못하는 역할을 우리 그 언론이 할 때 그 우리 시민들의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들의 동반자로서 이제 그 의미를 인정받는다고 보니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이 우리 언론인들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거,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다른 기관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하지 못하는 거, 시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언론인이 할 수 있는 거, 언론인이 해야만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있는 것은 더 잘 충실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뉴스나 정부의 신뢰성 부분들이요, 특히 가짜 뉴스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뭐 점검해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전문가들은 하기가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인들이 조금 더 앞서가는 역할들. 앞에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 언론이 그 역할을 더 넓혀야 된다. 왜냐하면은 AI 시대에 더 필요해진 역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텍사스 트리뷴 같은 경우에도 언론이 시민들의 어떤 그 오프라인 활동, 이 부분들에 조금 더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모이게 해주는 역할, 시민과 시가 만나게 해주는 역할, 이것도 이제는 시에다만 맡겨둘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언론이 그런 역할을 좀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소규모 공동체의 그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고 시민에게도 필요하고 언론에게도 필요하죠. 이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에는 좀 이 시민들과 사회 주요 기관들의 만남, 또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또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이런 세세한 것들을 언론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언론에게도 그 역할을 인정받고 적절한 어떤 그 또 수입과의 연계 시스템, 그 수입은 이제 기부일 수도 있고 회비일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어떤 그 뭐 활동 부분, 뭐 결국 홍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통해서 좀 다각도로 그 수입원을 확보하면은 결국 우리 어떤 사회의 지역과 언론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상당히 좀 품도 들여야 되고 또 개발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그리고 또 실천해야 되고 또 협조를 얻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과 함께 행동이 따르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늘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의 이런 세미나 토론교회에 감사도 드리고, 또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또 제일 그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 이 분야에 대한 또 각별한 또 생각을 갖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일해 주시면은 결국 대전의 언론의 희망, 대전 시민들의 어떤 그 동반자, 또 대전시의 미래, 이게 함께 연관되지 않나, 이렇게 하여튼 말씀드립니다. 거듭 뭐 오늘 이런 좋은 발표 기회와 또 토론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제와 함께 마지막 이제 정리도 지역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물론 가야 할 길이 멀고 지난하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자들,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과 언론사의 책임의 문제, 거기에는 언론사나 기자 혼자만 뛰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지자체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주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찾으면은 그 빛이 보인다라는 그런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대전 언론문화연구원과 대전 세종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그 지역 언론 발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와 지역 언론 생존 전략,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